미국 CIA의 비밀문서고에는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파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극비로 분류되어 있고 2073년까지,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100년이 지나야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고 기밀 등급은 관련자들을 모두 사망한 지금도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단 몇 장의 문서만 들어있지만 그 내용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어떤 요원도 알지 못했던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1973년 8월 8일 도쿄 한복판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배낮 오후 1시 2211호실에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납치되어 129시간 동안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박정희 독재 정권의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납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한국 정보부 뒤에는 훨씬 더 위험한 인물들이 있었다고. 이 작전에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진짜 배후 세력은 여전히 세 나라의 정부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은 박정희에게 단 9만 5천 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독재자에게 가장 아슬아슬한 승리였고 야당이 진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72년 유신 헌법이 선포된 후 김대중은 일본으로 망명해 국제적인 반독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국내 정치인이 아니라 해외에서 박정희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습니다. 1973년 7월 19일 납치 20일 전 중앙정보부 본부에서 암호명 KT 작전이라는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가장 위험한 적을 제거하기 위한 상세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KT 작전 문서에는 명확한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대중을 한적한 장소로 유인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536톤급 선박 용금호에 태워 동해 먼바다로 데려간다. 그리고 손과 발에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묶어 바다에 던져 영원히 사라지게 만든다.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 직접 서명한 이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시체를 찾지 못할 것이고 김대중은 그저 일본에서 실종된 망명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의 시신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기 불과 몇 시간 전 작전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남자를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왜 살인 대신 그를 서울 자택 앞에 그냥 내려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냈을까요? 8월 8일 오후 1시 김대중은 양일동 당수와의 회의를 마치고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11호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정장을 입은 5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지르지도 무기를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전문 요원들의 수술적 정밀함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수면제를 적신 수건을 김대중의 얼굴에 대었고 나머지는 쓰러지는 몸을 받아 몇 초 만에 빈방인 2210호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의식을 잃은 정치인은 호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밖으로 옮겨져 대기 중이던 차량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그날 호텔에는 같은 층의 방을 잡은 외국 외교관 그룹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감시 카메라는 납치가 일어난 바로 그 복도에서 우연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경비는 12시부터 14시까지 2층 손님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외국 수도 한복판에서 누가 이런 완벽한 동시성을 조직할 수 있었을까요?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실행자였지만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작전을 위한 토대를 준비했고 아무도 납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시간의 자동차 이동 후 김대중은 다른 차량으로 옮겨졌고 작업복으로 갈아입혀졌으며 눈과 입이
포장 테이프로 막혔습니다. 1시간 반 후 그는 해안에 도착했고 30분에서 40분 동안 바다를 가로질러 대기 중이던 용금호 선박으로 향하는 모터보트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어선으로 위장한 중앙정보부의 특수정보 수집 선박이었습니다. 선상에서 김대중을 기다린 것은 20명의 승무원과 처형 순간까지 그를 가둘 특별히 준비된 선실이었습니다. 요원들은 그의 손목과 발목에 무거운 돌을 묶고 물에 던졌을 때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어떻게 묶을지 논의했습니다. 김대중은 나중에 그 순간 자신의 죽음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용기가 선박 위에 나타나 낮은 고도에서 선회하기 시작했고 명백히 용금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해 지역에서 무선 감청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국 해군 제7함대의 항공기였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한국 선박의 통신을 포착하고 선상에서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몇 시간 후 용금호의 선장은 육지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포로를 생포한 채로 서울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인들은 중립해역의 비밀 선박을 그렇게 빨리 발견했을까요? 8월 13일, 납치 129시간 만에 김대중은 서울 동교동 자택 근처에서 차량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지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겪었던 악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는 스캔들로 폭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고 미국은 해명을 요구했으며 국제기구들은 박정희 독재를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이 풀려난 지 며칠 후 미국 정부는 서울과 도쿄 사이의 비밀 협상에서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 거래의 진짜 대가는 비밀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김대중의 생명을 보장받는 대가로 박정희 정권에 6년 더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 민주주의 투사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 대신 한국 독재 정권의 생존에 보장했던 것입니다. 8월 8일 오후 12시 30분 그랜드 팰리스 호텔 2층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청소부, 룸서비스 직원, 투숙객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호텔 지배인 다나카 히로시는 아침 일찍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2층 서쪽 복도를 비워두십시오. 중요한 외교 업무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지만 억양에는 미묘한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나중에 일본 경찰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 같았습니다. 2208호실에는 미국 국무부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제임스 핸더슨이라는 남자가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8월 5일에 체크인해서 납치 사건 당일까지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룸서비스 직원들은 그의 방에 이상한 장비들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카메라 같기도 하고 무전기 같기도 한 것들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외교관이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핸더슨이 납치 사건 다음 날인 8월 9일 새벽 4시에 갑자기 체크아웃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어떤 서류도 남기지 않았으며 택시도 부르지 않고 도보로 호텔을 떠났습니다. 2215호실에는 또 다른 수상한 투숙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무역 대표단 소속이라고 주장한 피에르 디발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이 프랑스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그런 이름의 무역 대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디발은 납치 당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두통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며 방문에 청소 금지 팻말을 걸어두었습니다. 그가 정말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복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누구도 목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호텔의 감시 카메라 시스템은 더욱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2층 서쪽 복도의 카메라 3대가
모두 오후 12시 45분부터 2시 15분까지 정확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보안 책임자는 기술적 결함이라고 설명했지만 같은 시간에 3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고장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납치범들이 김대중을 끌고 나간 지하주차장 출구에는 그날 오후 경비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였지만 당직 경비원 사토겐지는 상사로부터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상사 야마모토 과장은 나중에 그런 허락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군가 사토에게 거짓 지시를 내렸고 그 덕분에 납치범들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호텔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 공안조사청이 2023년 일부 공개한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납치 당일 호텔 주변에서 최소 7명의 외국 정보요원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국적은 한국, 미국, 그리고 신원 미확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국 중원정보부 요원 5명은 실행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의 미국인과 신원 미확인 요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단순한 목격자였을까요? 아니면 작전의 또 다른 층위를 담당하고 있었을까요? 8월 9일 오전 11시 일본 해상 536톤급 선박 용금호는 동해 공해상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갑판 아래 어두운 선실에서 김대중은 손과 발이 묶인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과 발목에는 이미 무거운 돌이 로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 김동우는 매듭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물에 던지면 10초 안에 가라앉을 겁니다. 시체는 절대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김대중은 이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내 희생이 의미 있게 되도록 해달라고. 하지만 갑판 위에서는 완전히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23분 선장 박철수의 무전기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미확인 항공기 접근, 거리 3km, 고도 300m. 몇 초 후 거대한 회색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나타나 용금호 상공을 낮게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해군 P-3C 오리온 해상 초계기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제7함대 소속으로 공식적으로는 소련 잠수함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항공기가 용금호 위를 선회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미국 국가안보국 문서에 따르면 8월 8일 오후 10시부터 NSA 요코타 기지의 신호정보 부서는 한국 선박들의 비정상적인 무전통신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긴급통신에서 목표물, 동해, 처리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NSA 분석관 제럴드 스턴버그 중령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즉시 제7함대 사령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동해에서 비밀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인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7함대 사령관 조지 스틸 제독은 즉각 결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해역에 가장 가까운 초계기를 보내라. 한국 선박을 찾아내서 감시하되 접근하지는 말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만들어라. 이것은 표준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의 선박을 적대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외교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스틸 제독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답은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8월 9일 오전 7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일 오후 6시,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리처드 솔로몬이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독, 한국 정보부가 일본에서 야당 지도자를 납치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바다에 수장시키려 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P-3C, 오리온이 용금호 상공에 나타났을 때 선상의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작전 책임자 김동우는 즉시 서울본부에 암호 전문을 보냈습니다. 미군 항공기가 우리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작전 계속 진행할까요? 답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작전 중단, 목표물을 생포 상태로 귀환. 김동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한 작전이, 이우락 부장이 직접 승인한 계획이 갑자기 취소된 것입니다. 선실로 내려간 그는 김대중의 손발에서 돌을 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오. 미국인들이 당신을 구했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을까요? 김대중이 납치된 것은 8월 8일 오후 1시였습니다. 그가 용금호에 실린 것은 같은 날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NS는 이미 오후 10시에 한국 선박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고 다음 날 오전 11시에는 정확한 위치에 항공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작전 수행은 사전 정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미국에 미리 알렸던 것입니다. 중앙정보부 내부의 누군가가 혹은 작전을 알고 있던 한국 정부의 누군가가 워싱턴에 밀고 했습니다. 그 밀고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미국이 개입하기를 원했을까요? 1973년 8월 8일 오후 6시 30분 워싱턴 DC 시간으로 국무부 7층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국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자는 단 4명이었습니다. 차관보 리처드 솔로몬, CIA 극동부국장 윌리엄 콜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제임스 릴리, 그리고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한 장의 전문이었습니다.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보낸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오늘 오후 도쿄에서 김대중을 납치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를 한국으로 이송해 처형할 계획입니다. 키신저 장관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 미친놈들이 우리 동맹국 땅에서 일본이라는 주요 파트너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분노는 도덕적 의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개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1973년,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모두를 필요로 했습니다. 한국의 박정희는 베트남에 5만 명의 군대를 파견한 핵심 동맹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CIA 부국장 윌리엄 콜비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장관님,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모른 척합니다. 한국 내부 문제로 간주하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한국 정부에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사원조를 삭감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셋째, 비밀리에 개입합니다. 한국에 조용히 압력을 넣어 김대중을 죽이지 못하게 만들 때 공개적인 외교 분쟁은 피합니다. 키신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외교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국익이 도덕보다 우선한다. 만약 박정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김대중이 살해되는 것을 방치하면 일본이 분노할 것이고 미국은 동맹국의 범죄를 묵인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3번째 옵션으로 갑니다. 키신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김대중을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체면도 세워줘야 합니다. 누구도 이기고 지는 게 없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릴리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키신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먼저 제7함대의 명령에서 한국 선박을 찾아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둘째,
한국 대사를 불러 비공개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김대중이 죽으면 한미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길 것이라고. 셋째, 동시에 박정희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줍시다. 김대중을 석방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한일 양자 문제로만 취급하고 미국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8월 9일 오전 8시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 김동조가 국무부로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리처드 솔로몬 차관보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대화는 단 15분 동안 진행되었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서 나온 김동조 대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즉시 서울의 청와대에 암호 전문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을 죽이면 동맹이 깨질 것입니다. 같은 시각 동해 상공에서 P3C 오리온은 용구모를 찾아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압박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존재감과 외교적 위협을 동시에 사용해서 박정희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을 살려보내거나 미국과의 동맹을 잃거나. 8월 13일 김대중이 서울 자택 앞에 풀려났을 때 세 개국 정부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정희는 정정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정권은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주권 침해에 항의했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지켰지만 도덕적 비난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살아남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18년을 더 기다려야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1973년 8월의 거래였습니다. 세 나라가 함께 만든 절대 공개할 수 없는 합의였습니다. 8월 10일 새벽 3시 청와대 집무실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국무총리, 그리고 2명의 비밀 참모였습니다.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조차 복도에서 물러나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락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카카, 미국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7함대가 우리 선박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키신저가 김동조 대사를 소환해서 경고했습니다. 만약 김대중이 죽으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미국 놈들이 감히 내가 우리 땅에서 내 적을 처리하는데 간섭을 한다는 거냐? 하지만 그의 분노 뒤에는 깊은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은 미국의 지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1961년 쿠데타 직후 미국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그의 정권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거의 패배할 뻔했을 때 미국 CIA가 선거 자금을 지원해 준 것도 박정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꼭두각시였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카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대중을 살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석방하되 국내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겁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가택연금을 시키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가 살아있기만 하면 만족할 것입니다. 박정희는 창밖을 바라고 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를 근대화시켰습니다. 가난한 농업국가를 산업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고 고문했고 죽였습니다. 김대중은 그 모든 범죄에 산 증인이었습니다. 좋다. 박정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김대중을 살려보내라. 하지만 명심해라. 그가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후락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작전이 누출된 경로를 찾아내라. 우리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미국이 이렇게 빨리 할 수는 없다. 누군가 밀고 했다. 이후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불과 25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일까요? 8월 11일 중앙정보부는 조용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모든 요원의 전화 기록, 은행 계좌, 해외 연락처가 철저히 조사되었습니다. 2명의 요원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훈련받은 적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일본에 친척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발적 사직이라는 명목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신자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밀고자는 훨씬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누군가, 박정희의 측근 중 한 명이 미국에 정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2015년 국정원이 비밀 해제한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 8월부터 1979년 박정희 암살까지 청와대의 모든 주요 결정이 실시간으로 미국 CIA에 보고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자의 암호명은 이글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여전히 극비로 분류되어 있지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으로 볼 때 그는 박정희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종필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이글은 왜 자신의 대통령을 배신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이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박정희의 독재가 한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믿었고 미국의 개입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에서 미국이 그토록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 내부에 그들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월 14일 도쿄 나가타초의 일본 총리 관저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오이라 마사요시 외무장관, 그리고 공안조사청장 하라 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라 청장이 보고했습니다. 총리님, 우리는 납치범 5명을 모두 식별했습니다. 한국중앙정보부 소속입니다. 그들의 입국 기록, 호텔 예약, 차량 렌트 기록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합니다. 우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범인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 총리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오이라 외무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파탄납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은 범인 인도를 거부할 것이고 우리는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양국 간 무역이 중단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개입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한일 양국 모두와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 미국은 우리를 압박해서 타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나카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습니다. 결국 우리는 약자라는 얘기군. 우리 땅에서 납치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닌가? 하라 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날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는 한국 요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 3명의 다른 외국 정보 요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미국 CIA 1명, 그리고 신원 미확인 2명입니다. 다나카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국인이 있었다고? 네, 총리님. 제임스 핸더슨이라는 이름으로 2208호실에 투숙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짜 신분입니다. 그럼 미국도 이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 오이라 외무장관이 개입했습니다. 아마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진행되도록 내버려뒀을 수도 있습니다. 납치가 실행된 다음에야 개입해서 김대중을 구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마카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이 작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막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납치가 실행되어야 미국이 구원자로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을 구출함으로써 미국은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김대중의 평생 감사와 충성. 둘째, 박정희에 대한 압박수단. 셋째, 한일 양국 모두에게 중재자로서의 위상. 우리는 이용당한 거야. 다나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범죄가 벌어지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 계획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거지. 8월 17일, 미국 국무부 차관보 필립 하비브가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목적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였습니다. 실제 목적은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다나카와 하비브의 비공개 회담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회담 후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8월 18일 오이라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는 온건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범인 인도 요구도 경제 제재 위협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11월 1일 김종필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공식 사과를 했고 일본은 사건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안조사청은 모든 증거를 보관했습니다. 2023년에 일부가 공개될 때까지 그 파일들은 극비금고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50년 동안 숨겼을까요? 그 파일들에는 단순히 한국 요원들의 범죄 증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공모를 보여주는 증거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3년 9월 15일 워싱턴 DC 교회의 한 저택에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3명이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한국 주미대사 김동조, 일본 주미대사 우시바 노부이코. 이 세 사람이 나눈 대화는 녹음되지 않았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 직후 세 나라 정부의 행동이 완벽하게 조율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키신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공개적인 외교 분쟁으로 확대되면 생하라 모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관리하는 겁니다. 김동조 대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합니다. 한국은 형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문책으로 일본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일본은 범인 인도 요구를 철회하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미국은 두 나라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동시에 김대중의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모두가 조금씩 얻는 겁니다. 우시바 대사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여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땅에서 납치가 벌어졌는데 범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키신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사님, 여론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적절한 정보를 흘리고 한국의 성의 있는 사과를 강조하고 한일 우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 됩니다. 몇 달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는 김동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대사님, 한국 정부는 무엇을 원합니까? 김동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대중이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의 생명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를 살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가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허용해 주십시오.
키신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미국은 김대중이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지 아닌지는 한국 내부 문제입니다.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해를 가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시바 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미래의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50년 후, 100년 후의 문서가 공개되고 우리의 합의가 드러나면 키신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쯤이면 우리는 모두 죽어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73년 9월 15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비밀 합의였습니다. 한국은 김대중을 죽이지 않는 대신 그를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킬 자유를 얻었습니다. 일본은 주권 침해를 묵인하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동맹들 간의 분쟁을 막고 동시에 모든 당사자에게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그는 살아남았지만 1980년 또다시 사형 선고를 받았고 1987년까지 가택연금과 망명을 반복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1997년 납치 사건으로부터 2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2007년 10월 한국정보기관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한 가지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본 사건의 일부 측면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여전히 기밀로 유지됩니다. 무엇이 여전히 숨겨져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국의 단독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 나라가 공모한 정치 연극이었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벌인 거래였습니다. KCIA보다 위험한 인물들, 그들은 서울, 도쿄, 워싱턴의 집무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납치를 명령하지도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했고 그것을 이용했으며 진실을 50년 동안 묻어버렸습니다. 2007년 10월 24일 납치 사건 34년 만에 한국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김대중 납치 작전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는 이상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전의 일부 측면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여전히 기밀로 분류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왜 여전히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위험해서 반세기가 지나도록 숨겨야 하는 걸까요? 2023년 12월 일본 아사히 신문이 공개한 경찰청 기밀 문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납치 현장에 있던 용의자 중 일부는 외교관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어 일본 당국이 신문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는 여러 외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우연히 현장에 있었습니다. 미국 제7함대는 우연히 동해 해역에서 정확한 위치에 무선 감청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위 관료들은 우연히 서울과 도쿄 간 갈등에 즉각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이 한 번의 비밀 작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CIA 기밀 해제 문서 중 프로젝트 아이리스라는 암호명의 작전 파일이 있습니다.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한반도 정치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개입 전략으로 설명됩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정희 정권을 유지하되 동시에 야당 지도자를 보호함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이 전략의 완벽한 실현이었습니다. 미국은 박정희가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을 막았지만 동시에 김대중이 권력을 잡는 것도 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국에게 빚을 졌고 두 사람 모두
워싱턴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김대중이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의 첫 해외 순방지는 미국이었습니다. 1998년 6월, 워싱턴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대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5년 전 동해상공을 선회하던 P3C 오리온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종속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구해준 자에 대한 영원한 빚의 인정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새 나라의 정부는 완전한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의 금고에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파일이 있습니다. 미국 CIA의 특별 접근 프로그램 문서고에는 2073년까지 봉인된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 공안조사청은 2023년 일부만 공개했고 나머지는 관련자 보호를 이유로 여전히 숨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완전한 진실이 밝혀지면 새 나라의 전후동맹 관계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미국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권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짜 공범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납치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KCIA 요원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 나라의 수도에서 전화 한 통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50년이 지난 지금도 절대 밝힐 수 없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129시간의 납치는 끝났지만 그것이 만든 침묵은 반세기를 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까요? 아마도 우리가 모두 죽고 난 후에야 역사가들이 먼지 쌓인 문서고를 열었을 때 그제야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1973년 8월, 동해 바다 위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김대중 납치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전 시대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거대한 권력 게임의 한 장면이었고 새 나라가 공모한 역사적 거래였습니다. KCIA보다 위험한 인물들은 바로 우리가 동맹이라고 믿었던 나라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협상했고 그 거래의 흔적을 영원히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완전히 묻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역사의 진실은 우리가 기억할 때만 살아남습니다.